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한국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천공의 모든 것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정농단과 같은 그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 천공의 정법 관련된 유튜브를 살펴보면 희한하게 그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천공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우리 최지영 목사님을 자리에 모시고 이번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요즘 좀 근황이 어떠신지 최근에 청문회도 있으셨고 또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디올백이 폭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제 개인적인 일상이 허용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많이 일정이 바쁘죠. 바쁜데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이 저를 이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힘당 측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예, 이제 국회 지난번 청문회 때도 김기현 변호사와 저를 위증죄로 고발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또 가짜 제보자가 저희한테 제보했던 제보자가 또 국힘당과 극우 매체를 찾아가서 또 거짓으로 제보했는데 그걸 덜컥 물고 저희를 향해서 또 규탄 성명을 국힘당 의원들이 저와 서울에서를 공격하고 또 고발하는 또 행사를 가졌고, 또 오늘 우리 변호사님한테 또 연락을 받기로는 국힘당의 이철규 의원이 또 저를 또 개인적으로 고발했다. 예. 이런 소식을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거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뭐 너무 이제 취재 대상이다 보니까 기자들과의 이런 관계가 너무 제 일상을 빼앗아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이제 지상파나 또 이렇게 신문사나 유튜브나 이런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기자들의 이제 확인 전화, 자기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그 폭주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을 좀 준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이 뭐 디올백 사건보다도 또 이 목사님께서 이 천공하고의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혹이나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또 공익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최지영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소속과 지금까지 좀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힘당 의원들이 청문회 때도 질의한 내용 중에 당신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기자도 아닌데 왜 언더커버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프레스 아리랑유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또 설립도 했고, 또 뭐 이제 어떤 미국의 매체 뭐 종교단당 편집위원도 지냈고, 지금은 또 채널 262번 통일TV 부사장 직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의 소리에서는 뭐 기자 못지않은, 특파원 못지않은 역할을 해왔고, 기자증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그거를 기자라는 캐릭터를 각인시켜주지 않으려고 이제 언급을 안 한 거지,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통일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언론 매체 또 제가 이게 직접 운영도 하고 관여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NK비전 2020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그 안에 5개의 독립적인 단체를 뭐 역사 파트, 문화 파트,
종교 파트, 언론 파트, 문화예술 파트 이렇게 5개 파트를 이제 세워서 각각 전문가를 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과 북과 해외 동포 3자가 통일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자. 해외 교포는 빼놓지 말고 제외시키지 말고 해외 동포도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미국에서 설립한 거거든요. NK비전 2020을. 그리고 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최근에 재외 동포청이라고 생겼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해외 동포청이 생겼는데 그 해외 동포청이 생긴 거는 이제 800만 해외 교포들도 이제 이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또 조국의 여러 가지 국정에 또 여러 가지 관여도 하고 본인들의 입지도 많이 여기 활용도 하라는 뜻에서 동포청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해외 교포지만 미국 국적의 교포지만 그냥 저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냥 로컬 처치 담임 목회만 목사님으로 우리는 보통 각인이 되어 있는데 컨트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영역이 또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목사님 통일운동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공익 그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개신교 목회자 중에 천공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면서 대화를 깊게 해본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좀 특별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지금 이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좀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경험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분들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희 그 평화나무에서 이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용기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시 후보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축하 겸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교단장급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 10명한테 저희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무슨 질의서를 보냈냐면요. 그 천공에 대한 의혹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개신교계 목회, 보수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보수교단 목회자들은 이런 무속 논란이나 천공 논란에 있어서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축하 당선 감사 예배까지 드렸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와 비판적 의식과 어떤 이렇게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3일 날 5개의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이 10명의 목회자들 누구였냐면요.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김삼환 목사, 오정현, 오정호 목사, 김종준, 장종현, 서임중, 이철, 배광식 목사, 극동방송 사장을 비롯해서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꽃동산교회 전 총회장까지 포함해서 10교회에다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 5가지는 뭐였냐면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이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무속 논란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고 조용기 목사 빈소에서 귀하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등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또는 축복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된다면,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5가지의 질의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7월 3일 날 전송을 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예, 이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냈다고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저희가 보냈는데 이 10곳 중에 단 한 곳도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왜 이분들이 묵묵부답인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천공뿐이 아니고 예. 교회당이나 이제 예배당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다 붙여 쓰면서도 예. 알고 보면 정치적인 카르텔 때문에 예. 신천지하고도 손잡고 천공하고도 손잡고 이런 개신교 지도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지금의 설문지에 응답이 없는 거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교의 문성명 총재가 승공, 우리로 말하자면 반공인 거죠. 요즘 용어로. 승공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반공운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반북, 반통일적인 개신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도 묵시적으로 연대하고 적과의 동침을 했거든요. 그런 거와 지금 비교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천공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윤석열 정권의 멘토 역할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없고 바른 소리도 할 수 없고 지적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서 천공의 국정농단도 제가 집중적으로 언더커버를 해서 폭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디올백 사건이나 천공 국정농단 사건 이 두 가지를 한국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지지 성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저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고소고발을 남발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게 잘못된 나의 희망사항이었겠죠. 한국 개신교와 더불어 3대 종교, 가톨릭, 불교 3대 종교가 디올백 수수 사건이나 천공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재형 목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가장 앞장서서 저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천공 같은 인물에게 이 한국 종교가 저렇게 밀리고 농단을 당하는 거 아닌가. 천공에게 다 밀리지 않았습니까? 3대 종교가. 3대 종교의 그 고유한 정체성과 그 종교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그 종교의 영향력이 국정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이비 무속인들의 무분별한 아무 말 대잔치와 저급한 그 교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그 10명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렇게 침묵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 찔림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거를. 고슴도치 딜레마가 뭐냐면 가까이 하면 찔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가 추워서 서로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모이면 서로 찔려가지고 아프고 떨어져 있으면 춥고 그게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인데 현 윤석열 정권과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 고슴도치 딜레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 목사님을 이제 보수 개신교에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이제 중북 세력이나 네. 좌파로 몰면 예. 이게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약에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중북 세력을 그러면 대통령 만찬에 초대한 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국정원서부터 모든 보안 체계가 다 무너진 걸로밖에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은 당장 그 보안을 맡고 있는 경호나 보안이나 국정원서부터 그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이것 자체가 딜레마인데 지금 목사님께서 시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지시게 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께서 천공하고 친분이 있으셨고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이 천공을 직접 만나시고 천공하고의 이 만남 과정을 통해서 이 천공이 어떤 식으로 국정농단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 의혹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 하면은 그냥 김건희 여사 디올백까지만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천공하고의 국정농단에 있어서 친분이 있으시고 직접 그것을 또 촬영도 하시고 공익제보를 하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을 자리에 모신 것도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천공의 좀 모든 것을 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천공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친분을 가지게 되셨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나오셨는지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을 이제 강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부산에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천공이라는 분도 해운대 호텔에서 정법시대 강연을 하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강연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천공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예. 진정 스승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때는 그때 진정 진정 스승이라고 불렀고 다 타이틀이 진정 스승이었고 그때가 한 몇 년도? 2018년도 6월쯤이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한 100명이 안 되는 인원 놓고 특강을 했고 거기는 그랜드룸에서 뭐 정말 뭐 수백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놓고 10만 원씩 받고 10만 원씩 목사님도 받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통일 강연, 북한 강연이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봤는데 같은 호텔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 8시쯤에 천공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천공 측에서 먼저요? 네네. 연락이 와서 지금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데 차 한잔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천공의 그 스텝이 한 사람이 양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 두 사람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그 저한테 연락이 온 그 천공의 스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본인의 명함을 주고 제 명함을 받아 갖고 그리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기 전에 먼저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했나 보죠. 요즘같이 제가 뭐 디올백 때문에 뭐 대중적으로 다 인지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물론 그때도 제가 워낙 그 강연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했던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도 식당에 가면 제 밥값을 내주는 사람이 많을 정도 그때도 지명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뭐 미국 목사님이고 북한 강연, 북한 다니면서 하는 분으로 딱 알고 명함을 주더라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난 여기 나도 강연하고 묵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 천공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갔는데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풀로 그냥 이제 대화에 몰입을 한 겁니다. 천공하고 제가. 그리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카메라로 나하고 천공이 대화를 나누는 걸 찍더라고요. 아, 대화 장면을 촬영을. 그러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아서 그런지 대화가 좀 격조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찍고 이래 찍는 거면 나중에 저거 방송할 때 나한테 허락을 맡으시라고 그 말까지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수염이 도인처럼 나고 막 얼굴 신수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첫 질문이 혹시 산삼을 먹냐. 너무나 이렇게 피부도 좋고 도사 같고 발그스름하게 혈색도 좋고 아무튼 참 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살아온 배경도 듣고 어떤 활동인가도 내가 청취하고 나도 내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결론은 내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질문을 나도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더 이상 만날 필요는 없겠다라고 그냥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기로 그때 그냥 헤어지면서 결심을 했죠. 시간 낭비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천상의 영계가 뭐 1차원의 영계가 있고 2차원의 영계가 있고 3차원 영계가 있고 뭐 주저리 막 하는데 막 청산유수인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뭘 감동받았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양산에 있는 신불산에서 거기서 돌을 닦았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닦았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도 닦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휴지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주업이 쓰레기 줍고 휴지 줍는 걸 했다 이거예요.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뭐 푸닥거리나 구판을 버리고 가면 버려진 쓰레기, 등산객이 버려진 쓰레기, 그 다음에 자연 자체가 생성해낸 쓰레기 이런 거를 매일매일 밤낮 했다니까 그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모까지 했어요. 진정 스승 뭐 이제 산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득도를 하는 거 감동적인 뭐 이렇게 메모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 사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산속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거고 알고 보면 나중에 취재 결과 알아보니까 확인해 보시니. 그리고 무속인들이 주로 여성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신내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빌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구판에서 좀 조력자로 하다가 그 무속인하고 또 어떤 성추행 혐의가 또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게 이제 그걸 자기를 교조적으로 미워한 거지.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런 게 인연이 됐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1차 접견을 마치고 헤어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제가 임기 5년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엄청 충격을 먹은 거죠. 내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리 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또 임기 5년 내에 통일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자기가 시킨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고 이게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저런 소리 안 할 텐데 저렇게 교육을 안 하고 자문을 안 해줄 텐데 누굴까라고 딱 하니까 바로 이게 천공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직감됐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대선 기간 동안에 천공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공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는 천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천공이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멘토하는 역할을 확신이 들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게 이제 천공한테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이제 계획을 치밀하게 짜놓고 만나자고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위치한 천공의 집무실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천공의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 그 인근에 있습니까?
담벼락 인근이 아니라 담벼락 바로 붙어 있어요. 아,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예, 예. 그 오피스텔, 아주 초고급 오피스텔이죠. 그럼 목사님 그 천공을 처음 만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되고 나서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는 처음 만난 거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만난 건 2018년도니까 당선 대통령 훨씬 전이고요. 훨씬 대통령 얘기 나오기 전부터 나는 알게 된 거고. 그리고 2022년 이제 12월 14일에 취임한 그해 겨울에 내가 이제 출국하는 날, LA 공항으로 출국하는 날 내가 이제 천공의 지무실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필이면 출국한 날 바쁘잖아. 자기들도 그 시간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공의 집무실에서 4시간 동안을 이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를 나누는 거를 언더커버 촬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채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천공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는 서초동에 있는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만나자고 한 사람이 나니까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지.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뭐 촬영을 하고 알아보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한 3시간을 통째로 그냥 빌린 거예요. 내가 목돈을 주고 커피숍 측에 지하고 사람을 못 오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4시간을 언더커버를 하고 보통 한번 만나면은 그렇게 대화가 길게 이렇게 이어져서 깊은 대화를 좀 제가 그런 전략을 구사한 거죠. 거기 이제 거기에 따른 건 내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결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이듬해 2023년도 그때 또 한 번 이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다 제가 면담 요청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도 다시 용산의 천공 집무실에서 글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또 접견을 했죠. 그래서 뭐 총 3회에 걸쳐서 언더커버를 시행을 했던 거고 특히 이제 천공의 집무실이 위치가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그 게이트가 용산 미군부대 13번 게이트예요. 13번 게이트로 출근해서 글로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 게이트에서 걸어서 차로 말고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천공의 집무실이. 집무실이요. 그 담벼락을 따라서 용산 미군부대 담벼락을 따라서 그리고 천공은 이미 이제 촬영 올해가 2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미 먼저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야. 천공은 딱 용산을 뭐 온효결서라든지 이런 책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읽고 여기가 이제 영지다 성지다 해가지고 용산이 어떤 특별한 장소로 본인이 이제 여기고 거기를 이제 미리 들어왔던 거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이 용의 꼬리고 국방부 청사가 용의 몸통이고 한남동 관저가 용의 머리다. 꼬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몸통하고 머리통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썰을 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천공이 천막을 치고 나서라도 뭐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천막 청사 앞에서 뭐 천막 똑같이 얘기했죠. 하고 그러면서 어거지를 부리고 지금의 김용현 경호실장이 그때 이제 PF 그 팀장 인수위 그거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인수위원회 현판식 나무 간판을 달기도 전에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된 그 김용현 씨가 국방부 들어가서 방빼 하고 한 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공의 입김이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천공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만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기독교인이 보던 그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이 보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인지 아니면 뭐 사서삼경을 가리키는 사람인지 그럼 도사면은 이게 무당인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이 사람의 뭐 사상이나 또 인격이나 어떤 이런 스타일 그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께서 좀 보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천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지구상의 인구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봐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장점과 단점을 누구든지 지니고 있죠. 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많이 김건희 여사를 질타하고 싫어하고 그를 비난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100%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또 그분만의 단점도 있다고 장점도 있다고 보고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도 무언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일단은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2학년을 다 마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본인도 제 언더커버 인터뷰에서도 한글을 쓸 줄 아느냐, 읽을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른다고 본인이 시인했어요. 제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영상에. 그러면 내가 그래서 공과금 같은 거 나온 거 어떻게 읽느냐, 판결문 나오는 거 어떻게 읽느냐, 당장 생활 가운데 글을 몰라서 불편한 거 이거 거짓말 아니냐, 자기를 너무 신비적으로 포장하는 거 아니냐, 글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도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는 거를 좀 너무 교조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내가 신랄하게 얘기했거든. 근데 진짜 못 읽고 못 쓰는 게 맞아요. 100%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쓰더라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정법시대라고 하는 공식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설법을 쏟아내고 특강을 쏟아내고 교리적인 종교적인 걸 쏟아내는 이 비결은 누구하고 만나든지 일단은 자기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녹음기를 딱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딱 올려놔요. 저하고 얘기할 때 4번 다 녹음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참 대화하다가 내가 반복해서 물어보면 그 옆에 있던 신경이한테 이거 녹음 파일 목사님한테 다 나중에 전해드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거를 본인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차 안에서도 듣고 소파에서도 듣고 침대에서도 듣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학 교수로 계신 분이 은퇴했으니까 그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뭔가 경제 특강을 들어요. 녹음을 해. 갈 때 돈 100만 원 딱 집어줘요. 그러면 그 은퇴한 교수님한테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자주 와서 가끔 그렇게 하면 그분도 고마워하고 팔로우가 되고 그러면서 또 천공은 경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 양반이. 그럼으로써 자꾸 쉽게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인의 지식과 타인의 어떤 그 지적 유산물을 저작권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종교의 아성을 구축한 거죠. 예, 정법 시대라고 하는. 예. 정법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뭐 바를 정자 법법자니까 뭐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정법이라는 말은 종교를 초월하고 무슨 법률적인 용어를 초월해서 정법하면은 그냥 올바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법 시대가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게 어떤 학설이나 종교의 교리 그리고 어떤 강연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베이직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하는 썰이 공동 선에 부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물론 방향은 잡아요. 주제는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어떤 검증되지 않는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다는 거고, 그게 종교적인 거든, 국내 시사적인 거든, 국내 정치든, 국정이든, 자기가 뭔가 이제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서 그런지 아주 뭐 툭툭 매일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떻게 사이비 무속인의 아무 말 대잔치가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천공의 이런 말이 정법 시대에 업로드가 되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이런 곳에서는 그것을 아주 가감없이 또 빠른 행보로 정책에 적용을 하고 반영을 하는 이런 사태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금 집권 2년 차가 넘었는데 계속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의 정법 시대에서 나온 거론된 이야기들이 내각이나 정부 부처에서 혹은 용산에서 거론 안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 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할 때는 청와대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서 연설문 정도 고쳐주고 보고문 정도 읽고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기조를 뒤흔들어 놓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정법 시대를 아주 그냥 업로드 해 놓으면 이게 대통령 부부가 이거를 그냥 퍼다가 용산과 이 정부 부처에서 적용하는 걸로 아예 그냥 공식화하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천공을 처음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그 지식, 그 인지하고 있는 그 수준이 초등학생만도 못해서 뜨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 천공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말한 통일에 대한 내용이 천공이 말한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이게 의구심이 드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더 이게 끔찍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천공 맨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지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공이 말하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내용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통일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누가 이런 통일 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어떤 개인 과외 받듯이 개인 담당자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천공이라고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 일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천공을 제가 이제 인터뷰해 보니까 천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통일관 대북관이었어요. 물론 대미관, 대일관도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아주 잘못되어 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관, 또 통일 정책에 관한 통일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만 내가 빠르게 언급하자면 그러면 언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하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존식을 한다는 거야. 이 얘기를 직접 했죠. 저한테. 이 얘기를 천공이 했다는 천공이 저한테 직접.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내가 이제 반격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 또 언제 그럼 통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라고 만들고 싶다는 발언.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용산이나 정부 부처에 일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이 다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정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그 예를 들기 전에 또 하나 천공이 이제 그 고속 열차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다가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닙니까? 충돌할 수 없으니까. 마치 그와 같이 난가복이 팽팽하게 긴장관계 속에 있다가 결국은 서로 패망 직전이 갈 정도로 양보할 수 없는 정도로 서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통일 카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위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난가복은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난가복의 평화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급선무거든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만 했거든요. 난가복의 기존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를.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올 2월 달에 2월 8일 날인가 9일 날에 광화문 한복판에 포시즌 호텔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4대 국립연구원장을 불러놓고 국방연구원장, 외교연구원장, 국립통일연구원장 이런 4명을 불러놓고 거기서 큰 세미나 행사를 가졌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나아가야 될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경악을 하고 말았죠. 그 행사 제목이 자유북진통일입니다. 아, 자유북진통일. 북진통일. 아,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자유자만 붙인 거지. 이승만이가 주장했던 북진통일을 그대로 여기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각 4대 연구원장이 이제 분임 토의할 때 발표한 걸 보면 대북 심리전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삐라 문제, 오물풍선으로 대받는 문제, 이게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도 눈치 보면서 하다가 중단된 북진 통일을 윤석열이가 하겠다는 것, 이거는 천공이 말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북진 통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북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북진해가지고 흡수통일, 북진통일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북한을 초토화하는 건데 그 이제 국방부가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윤석열이가 취임한 그해 11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했는데 그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육군훈련, 공군훈련, 해군훈련 다양하잖아요. 합동훈련도 있고 공군훈련 중에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 훈련이라고. 그거는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100대가 출동을 했어요. 공중급유기 한 대만 출동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F-35A 최신의 폭격기, 미국의 아주 최신의 폭격기 240대가 동원돼 가지고 북한을 700곳으로 나눠 가지고, 북한 영토가 우리 남북한이 뭐 비슷하지만 거기는 72%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평양시, 각 시도의 큰 도시, 뭐 마을 이런 게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산악지대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간인이 사는 그 도시와 마을과 지역을 700곳으로 쪼개서 그것을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비질런트 훈련,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그 훈련을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런 대규모 사건은 없었어요. 한미 훈련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뭐 했는가 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김정은 참수 훈련을 시켰어요.
김정은 참수 훈련 중에는 생체 인식기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최용현인지 이 사람이 김정은인지 이 사람이 김여정인지 실제 인물인지 대역인지 그것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기계까지 도입이 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훈련을 했는데 그냥 막 가자는 거죠, 말하자면. 남과 북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공조를 이루는 게 가장 이제 선한 통일의 방법인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그거를 배제하고 한미일 동맹 또 한일 동맹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이렇게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근데 고속열차가 충돌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네네. 천공의 말대로 네.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네. 그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지금 이렇게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게 그들한테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가장 잘한 게 뭐냐면 9.19 군사합의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9.19 군사합의를 이쪽에서 계속 남측에서 여기서는 북이 뭐 먼저 깼다 그러는데 여기서 먼저 파기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깨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또 다시 해서 지금은 이제 9.19 군사합의가 깨지고 북한에서도 깨고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측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히려 남조선이라고 쓰는 말은 애교 섞인 거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남조선이라고 쓴 겁니다. 남조선이라고 쓴 거는 동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동포로 여기고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조선이라고 쓴 거지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쓰든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쓰거든요. 그런 걸 쓴다는 거는 그냥 외교적으로 타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올 1월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연설에 대한민국을 적대적 제1의 교종국가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냥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북한에서는 제국주의로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 미제, 일제 이러잖아요. 미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철천지 원수고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다. 그동안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자리를 이제 밀어놓고 거기에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고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기예보를 내가 평양에 가면 일기예보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해놓고 이렇게 할 때 남측의 일기예보도 해줘요. 부산은 맑았습니다. 대구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뭐 살짝 터치해주고 이제 평양이나 이런 북한 전역을 일기예보 하거든요. 북한 아나운서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2월 9일 날인가 하여튼 그 신년 그 연설 마친 그 다음 날 일기예보가 어떤가 하면 남측 지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북측 지도만 놓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전철역이 있잖아요. 뭐 선봉역 무슨 역 다 있는데 통일역이라고 있었어요.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역자만 남겨놨어요. 지금도 다른 이름을 안 붙이고 대체 안 하고 통일자를 빼고 그 다음에 판문점의 통일각에 통일각 현판을 떼버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3대 통일 헌장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성 두 사람이 이렇게 도로에 평양과 개성 간의 그 도로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 3대 통일 헌장탑을 콩가루 부수듯이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인공위성에도 나오는 그 3대 헌장탑이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통일과 관련된 로고, 심벌, 마크, 한반도기 이런 걸 다 폐쇄해 버렸어요. 법적으로 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북에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아주 적대시하고 이 모든 결과는 윤석열 정권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천공이 또 도사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국가인재개발원 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크게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요소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NSC에 근무하고 또 반북 이런 반통일자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고 이런 뉴라이트들이 다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지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집단이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밑바탕에는 이 천공과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극도의 긴장 상태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가 2025년 가을에 갑자기 통일이 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긴장 관계를 유도하고 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될 리도 만무하고 더불어서 이런 긴장 관계를 천공이라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믿음,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이런 통일 정책이 반영돼서 구현이 되고 있다 보니 정말로 이런 가운데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남북 관계는 더 악화가 된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그리고 도대체 이 세 명은 어떤 관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예. 윤석열 취임 첫 방문했을 때, 천공 측에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올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천공 측에서요? 천공 측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천공에게 물으면 천공이 답하고 천공 측에서 뭐 보고하거나 오다를 던질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또 보고서 올리고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오고 가고 특별한 루트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천공 측에서 무엇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고서를 올렸는가 하면 천공이 기획한 것 중에서 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을 가는 이유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남미 이민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장을 차리면 그 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 낸 정책을 GS 그룹 명예회장이면 허 무슨 회장님과 그 비서에게 이 내용을 바이든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보고서를 허 회장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정법시대 법무팀장 하모라고 하는 법무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지시가 신경회로부터 내려간 게 카톡이 입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제 보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뭔가 계속 밀접하게 나라의 프로젝트나 국책이나 이런 국책 사업에도 관여도 하고 그 다음에 MBC를 통해서도 이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천공 특집이었는데 천공이 아프리카 10몇 개국을 방문하는데 거의 아프리카 국가 정상급들만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만나는 프로젝트도 세워졌는데 그게 미리 새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취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서가 입수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천공은 현 정권하고 밀착되어 있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아프리카 대통령이 순방하듯이 몇 개국의 정상들과 뭐 정상회담 하듯이 그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천공 측과
윤석열, 김건희 측은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예. 서로 보완하는 관계도 형성하고 있다라고 예.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천공의 정법 시대를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그럼 그런 유사한 발언이나 멘트나 마치 지시하듯이 질문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그대로 반영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럼 목사님께서 이 용산에 있는 천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방문하셨고 촬영하시게 된 어떤 공익 제보에 대한 계기와 목적, 그러니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래서 최재형 목사님이 천공의 집무실, 용산 집무실 직접 가서 촬영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더커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진짜 무의식 중에 한 말과 의식 중에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할 때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공이 그동안 공식 석상이나 정법 시대를 통해서는 많은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진솔한 얘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솔하게 질문을 던졌고 대외용이 아니라 진짜 대외용으로 속얘기를 진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품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어떤 대북관 통일관을 갖고 있고 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언더커버를 한 거죠. 거기도 경호원 있고 비서 있고 운전기사 있고 수행원들 있고 거기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결국은 얻어낸 게 상당히 많았죠.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았잖아요. 버티컬을 쫙 치고 딱 천공의 집무실에서 5층인데 대통령 집무실도 5층이고 그때 당시 5층과 5층에서 뭐 눈높이로 뭐 거리상으로 뭐 맞지는 않고 직접 육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나도 우리도 5층 너도 5층 벌써 이제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집무실의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 바로 앞에 대통령 청사가 보이는 거죠.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대통령 바로. 그 집무실에 있는 그 건물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대통령 거죠? 청사가 바로 앞에 보이죠. 거리는 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따로 있죠. 그건 뭐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과연 천공이 가지고 있는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될 만한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정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캐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계획하고 있다. 통일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내가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의 천공 언더커버라는 게 2번이나 이제 1편과 2편이 방영이 됐는데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더 남아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서도 우리가 이제 방영을 못 했는데 보면은 거의 뭐 본인이 이제 주도하는 것처럼 통일 정책도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 배후에서 본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윤석열을 면접을 보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대통령을 만들고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토론회에서 정법시대 영상 보는 그 관련해서 유승민 그 당시 경선 후보하고 이거 거론해서 이게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한번 그 언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언제부터 천공하고에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됐고 또 직접 만났다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 더불어서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공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천공은 본인이 무슨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또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맞습니다. 본인이 무슨 왕이 되거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을 주무르고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권력지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자꾸 나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언더커버 영상물에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허송세월을 또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접촉을 했는데 박근혜 측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접촉을 했죠. 근데 그분이 중도에 하차를 했잖아요. 대권 도전했다가. 그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를 또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 정법시대 정회원 그러니까 정액제라고 그러더만요. 정액제. 제 영상에는 정액제라고 그러더만 정액제 회원으로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도 소개를 시켜주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천공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이렇게 관련을 맺고 커머너 컨텐츠도 왔다 갔다고 하는 정법시대 그 탈퇴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먹은 얘기도 하고 그런 나올 정도로 이제 밀접하게 서로 이제 교류가 있는데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의 그 주지사 중에 그 주지사의 퍼스트 레이디가 유미 호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계 여성. 그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거든요. 그 주지사를 통해서 대권을 또 부추기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뭐 다 킹메이커가 되려고 여기저기 그렇죠. 그냥 북한의 다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아, 김정은 그러니까 이제 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초토화 시켜가지고 굴복시키는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율을 하겠다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남과 북의 각 의회가 이 뭔가 국민의 이런 통일 담론을 수집을 하고 토의를 거치고 국회 통과 절차를 밟아서 통일 헌법을 뭐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의 정상에 최종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율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고 물리적으로 굴복시켜서 항복을 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야, 그럼 자칫하면 전쟁 위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남과 북이 만약에 피 터지게 싸워서 아주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면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나 일본 아닙니까? 미국, 일본, 중국 아닙니까? 남과 북이 피 터지게 싸운 결과는 뭐냐 말이에요. 서로 거의 신석기 시대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좋으냐? 이 통일과 관련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만 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없고 얘기가 격가지로 가는데 미국 대통령의 메릴랜드 주지사 이제 이 호건 주지사가 이제 주지사를 계속하고 대권 도전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천공의 입장에서 볼 때 불행하게도 그 호건 주지사가 주지사를 재선 도전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미 호건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의 처남이죠. 그분이 한국의 자그마한 대학교 총장이에요. 지방대학교.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고 그 총장 호건 주지사의 처남이면서 그 영부인의 남동생인 이 사람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 권력 지향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 천공이고 그리고 이런 천공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접촉이 됐고 특히 정치인뿐이 아니라 스포츠맨,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만나기를 원해요. 천공이 왜 저한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요청을 수락한 줄 아십니까?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 소개시켜주고 비행기 티켓팅도 본인들이 끊어서 가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천공이 훌륭한 사람이다. 천공을 만나고 싶어 했다.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 영화배우 입에서 나오도록 하고 싶다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그렇게 그렇죠. 삼으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김은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스포츠맨들, 연예인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 연대가 돼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독특한 캐릭터죠, 천공이. 예.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이나 그런 네. 종교 그 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인들하고의 인터뷰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거를 이제 마케팅 삼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 써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시고 저희가 이제 저도 목사고 이제 개신교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제 기독교인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안나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 분들이 좀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천공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일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불편한 막말을 또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공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공의 교리나 그게 종교적 주장들은 예. 잡탕이라고 봐줘요, 저는. 잡탕. 모든 잡탕이요. 종교를 뒤섞어 놓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도교, 유교, 불교, 예. 기독교,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일본의 어떤 뭐 종교의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된 것 같고, 다양한 이런 종교적 교리가 혼합되어서 이병철, 즉 이천공만의 종교로 다시 이렇게 생산해낸 게 그의 어떤 종교 세계다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러면서도 터무니없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데가 또 많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초상집을 가서 문상을 가고 귀신이 붙어와 뭐 이런 거는 가장 저급한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제사를 지내는 제례 문화나 상갓집에 조문을 가는 조문 문화는 전 세계 어디든지 있는 거고, 추도하는 거 거기에 뭐 귀신이 따라붙고 있고 뭐 이런 저급한 게 이제 천공의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하고도 언더커버 할 때 하나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냐고까지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천공 선생님께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맞대요. 맞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냥 자기 주장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진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 체험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 교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에 불과한 거다라고 저는 보아져요.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산더미 같은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거의 국정농단 수준에 가까운, 그리고 심증은 있으나 어떤 물증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인데, 이 많은 이런 논란 한가운데 있는 이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청공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비판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교회들 쪽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천공 의혹을 연일 받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천공 언더커버 영상물을 보고 장문의 댓글을 4개를 다른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항의하는 댓글이었는데 아주 그 상식적이면서도 냉철하게 지적을 해서 내가 인용을 하자면, 미국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역대 백악관 관목이었다. 백악관 채플린의 역할을 했다. 아이크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트럼프까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고민을 상담해 왔고 선거철이 되면 전략을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천공이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느냐라고 조목조목 써놨더라고. 예, 그러니까 목사에게 묻듯이, 그렇죠. 천공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천공이라는 사람 목사 대리해서 똑같이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목사님께 질문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리플을 4개를 이렇게 길게 4개를 달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주술적이고 아주 미신적인 이런 카운슬링은 존재하지도 않고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정책을 조언하거나 자문해 주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조언과 자문을 해줄 때는 언론들도 다 취재를 하고 배석을 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정적들도 타종교인들도, 미국 내에도 타종교가 많잖아요. 다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포지션이고 캐릭터인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캐릭터와 천공의 캐릭터를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짧게 썼었어요, 그 답변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대통령실의 바로 앞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 앞에 오방신을 매설한 거를 제가 폭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우리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취재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반경이 1m 되고 지름이 길이가 3m 되는 거대한 시멘트 독강, 시멘트 흉관이라고 그러죠. 상수도 하수도 할 때 그걸 세로로 한 개씩 묻은 겁니다. 5군데를 오방신 이걸 묻은 건데, 이거는 상하수도 용도도 아니고, 상하수도가 되려면 가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세로로 그것도 하나만, 굴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경용도 아니고, 위에 이제 사철나무로 위장이 됐기 때문에 조경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어용 진지도 아니고, 또 스나이퍼들이 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저격수들이 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아니고, 뭐 지하 벙커의 환기구도 아니고, 전혀 아닌 것이 판명이 됐고, 건축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치학자들, 조경학자들의 또 무속인들의 조언을 들은 결과, 이것은 주술적인 오방신 매설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의 국책 사업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도 공개도 안 하고 수억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 그 매설하기 위해서 모든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헐어버린 담장에 커다란 나무를, 보통 나무를 작은 거 심는데 그 트럭에 하나만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그 대신 삥 눌러서 심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비용, 나무를 심는 비용, 그 다음에 덤프 트럭으로 흙을 실어가지고 둔덕을 조성하고 그 둔덕을 조성한 곳에 한강 방면으로 5개의 그 주술적인 거를 매설한 겁니다.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누가 이런 자문과 조언을 해주냐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국회에 나와서도 기자회견하고 해당되는 국회의원하고도 기자회견하고 방송도 내보냈지만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 주류 언론들 하나도 인용보도 받아쓰기도 안 하고 대통령실은 꽁고먹은 벙어리고 답변도 없고 예? 여당도 야당도 조용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거의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준의 예. 거의 미신에 심취돼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예.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를 내가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전통 무슨 뭐 이렇게 토종 비결,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으로 풍수지리 같은 걸 하는 분들 그러니까 무속 자체를 비하하시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 광화문에 가면 예. 해태상이 있잖아요. 예. 광화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해태상이 있고요. 국회의사당을 가도 정문 양쪽에 해태상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 청사에 가도 해태상이 양쪽에 있어요. 예. 외국 국가 정상이 오면 의장대 사열하고 있는 그 잔디밭에 자세히 보면 무대 위에 거대한 해태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봐줘요. 왜냐하면 국가 공공기록물에 공공건물에도 해태상 정도는, 왜냐하면 해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다에 사는 상징적인 짐승이잖아요. 그건 화기를 주기 위해서 해태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서울, 우리 한양, 서울은 왜 화기가 많은가 하면 관악산이 화기를 발산하는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복궁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고 국방부 청사고 곳곳마다 공공건물에 해태상을 세우는 거예요. 예. 화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풍수지리에 그 숭례문도 그래서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고.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청사가 지금 대통령 청사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또 따로 이렇게 주술적인 걸 매설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고 작년 4월에 이거를 매설했습니다. 제보자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야. 대통령 담벼락, 미군 부대라고 말할게 크게. 누군지 좁혀지면 안 되니까 제보자가. 우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한 적은 없고요. 그냥 거기는 합참 건물도 있고 국방부 건물도 있고 대통령 청사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 많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길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공사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흉관을 세로로 묶고 또 위에를 나팔관처럼 이음새를 절단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위장을 사철나무로 위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냥 사철나무만 보여요. 예, 둥그렇게 뚜껑하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이 천공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신 많은 국민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 원칙이다.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또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에도 구애받지 마시고 국민이면 누구든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 수도 있고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정치에 왜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느냐. 그렇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악플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정치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이런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구약의 시대가 체계화되면서는 왕정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각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확립돼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서로 상호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명과 역할이 성경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의 결과물이 국정이 되는 거고 국정의 결과물이 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민생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는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걸 초월해서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진영론을 초월해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각 정권의 정치에는 우리가 깊숙이 관여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투영하고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 주권 재민이 여러분들이 주인인 거고 여러분이 정치를 해나가는 주인공이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의 대의를 전해주는 대리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현 정권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거고 의회의 기능이 대통령 직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고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게 안 돌아가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이 국민의 의결 기구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이기주의 욕망의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여러분이 분노하고 이래서 저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독교인이 좋은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최재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비기독교인 분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천공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공익제보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